썩 나가거라! 8년이 되도록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가난한 양반가의 며느리 윤 씨가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 속에서 시댁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끝내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윤 씨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 하나만은 품에 깊이 안고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 시댁 대문 앞에 한 채의 꽃가마가 와서 멈추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3년 전 윤 씨가 처음 시집 들어오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 영천 땅에 박씨 가문이라는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양반이라고는 하나 살림은 변변치 못하였지요. 집은 마을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는 한쪽이 깨져 있었지요. 마당의 장독은 손으로 셀 만큼 적었습니다. 그래도 양반의 체면이 무엇이라고 박씨 마님은 늘 짙은 자색 비단을 두르고 다녔지요. 그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청송 땅에서 온 윤 씨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릴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았지요. 아이고, 새 며느리가 곱기도 하지. 눈빛이 어찌 저리 단정한지 모르겠네. 청송에서 곱게 자란 양반 댁 처자라더라. 그러나 정작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도 전부터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청송 그 작은 마을 출신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단 말이오. 앞으로 이 집의 살림은 너 혼자 다 해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박씨 마님은 처신사 자리부터 가시 돋친 말을 쏟았지요. 윤 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예, 어머님. 정성을 다하옵니다. 그 자리에 시아버지 박첨지께서 계셨지요. 점잖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새 며느리의 단정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고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네. 여보, 너무 모질게 굴지 마시오. 박첨지의 한마디로 윤 씨는 박씨 댁의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마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닫혀 있었지요. 가난한 가문의 안주인이 된 자기 처지를 늘 부끄러워하던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침착한 자태가 자기 어딘가의 부족함을 비추는 것 같았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윤 씨는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부엌일은 모조리 윤 씨 몫이었습니다. 빨래도 길쌈도 장 담그는 일도 모두 윤 씨가 맡았지요. 그래도 한마디 푸념 없이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박첨지께서 살아 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였지요. 며느리의 정성을 보시고 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애 많이 쓰는구나, 며느리야. 이 집에 너 같은 사람이 와주어 고맙다. 아닙니다, 아버님. 모자란 며느리에게 너무 과한 말씀이옵니다. 그렇게 답하면 박첨지는 너털 웃음을 지으셨지요. 남편 되는 박씨 댁 장남 또한 본 뒤 마음이 곱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부의 정도 깊어가던 무렵이었지요. 여보, 어머님 말씀이 거셔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렵니다.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면 윤 씨는 또박또박 답하였지요. 부부 사이의 정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 5해째 되던 가을이었지요. 박첨지께서 갑작스레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윤 씨가 정성껏 약을 다리고 손수 죽을 끓여 올렸지요.
그러나 병화는 끝내 차도가 없었습니다. 박첨지는 며느리의 손을 한번 잡으시고는 그렇게 떠나셨지요.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너에게 짐이 되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부디 편히 가십시오. 박첨지께서 떠나신 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49제가 끝나기 무섭게 박씨 마님이 각원을 주셨지요. 이제 이 집의 일은 모두 내가 결정하는 게요. 명심하옵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시집살이는 한층 더 모질어졌습니다. 설상가상이었지요. 그로부터 한 해 후 남편마저 갑작스러운 병에 누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마지막으로 잡았던 손이 윤 씨의 손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두고 먼저. 아니에요, 서방님. 부디 편히 가십시오. 남편이 떠나던 밤이었지요. 윤 씨는 어머니께서 남기신 그 책을 꺼내었습니다. 한참을 어루만졌지요. 그러고는 다시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때까지 윤 씨도 한 장 한 장 들여다본 적은 거의 없었지요. 박첨지께서 떠나시고 남편마저 떠나신 그 집이었습니다. 박씨 마님과 윤 씨 단둘이 남게 되었지요. 박씨 마님의 눈빛은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시집살이도 갈수록 모질어졌지요. 이 집 부엌의 잿더미는 어찌 안 치웠느냐? 네, 어머님. 곧 치우겠습니다. 마당의 장독은 어찌 그리 더럽게 두었느냐? 네, 어머님. 즉시 닦겠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저물녘까지 잠시도 손을 놓을 수 없었지요. 그래도 윤 씨는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어떤 호통이 떨어져도, 어떤 비꼼이 쏟아져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답할 뿐이었지요. 예, 어머님. 그러나 밤이 깊으면 윤 씨도 사람이었지요. 호롱불이 꺼진 작은 방 한 모퉁이에서 이불 자락을 입가에 끌어당기고 한참을 흐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지요. 일찍 떠나신 외삼촌 댁의 정이 떠올랐고 먼저 가신 남편의 마지막 손길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고 나면 다시 새벽이 되어 부엌으로 향하였지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또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장맛이 한 해, 두 해 갈수록 깊어졌지요. 어느덧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박씨 댁 장맛이 그리도 좋다지 뭐냐. 가난한 살림에 어찌 그리 진한 맛이 나는지 신기한 일이지. 새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그렇다는구먼. 이 소문이 박씨 마님 귀에 들어갔지요. 처음엔 어깨를 으쓱하였습니다. 며느리 솜씨가 좋다는 말이 자기 체면을 세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이었지요. 친정 동기간이 다녀가는 자리였습니다. 언니, 이 장맛은 보통 솜씨가 아니구려. 이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오? 박씨 마님이 며느리에게 그 솜씨의 출처를 묻자 윤 씨는 잠시 망설였지요. 친정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정 어머님이라 그럼 그 솜씨가 적힌 것이 따로 있느냐? 윤 씨가 답을 머뭇거리는 그 한순간 박씨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마치 어떤 보물의 그림자를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더 오래전 윤 씨가 어렸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송 땅에 윤 씨 가문이라 부르는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지요. 작은 집이라고는 하나 그 집의 장만만큼은 한양에서까지 알아주었습니다. 본디 임금께 장을 진상하던 시가였지요. 다만 한때의 환란을 겪어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윤 씨가 태어날 무렵에는
외딴 마을의 평범한 양반집과 다를 바 없는 살림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도 어머니의 솜씨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린 윤 씨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 부엌과 장독대 사이를 오갔지요. 어머니는 메주를 띄우셨습니다. 콩을 고르셨지요. 항아리를 묻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딸에게 한 가지씩 가르쳐 주셨지요. 잘 보거라, 윤이야. 메주는 콩의 마음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단다. 네, 어머님. 소금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느니라. 가운데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가운데 길이라니 어떤 것이옵니까? 이 한 알의 콩 안에 어찌 그리 깊은 맛이 잠들어 있는지 너도 곧 알게 될 것이야. 어린 윤 씨는 어머니의 손끝을 따라 콩을 만지곤 하였지요. 항아리에 귀를 대고 발효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의 작은 손에 메주콩 하나를 쥐어 주셨지요. 그러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어머니가 윤 씨를 마당의 장독대 앞에 앉히셨습니다. 그러고는 도란도란 말씀하셨지요. 얘야, 사람은 말이다 마음이 익어가는 것이 장맛이 익어가는 것과 똑같단다. 어린 윤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가만히 윤 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사람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느니라. 당장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내 익어 드러나는 향이 있단다. 향이라니요, 어머님. 너도 자라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야. 어린 윤 씨는 그 말씀이 어찌 그리 깊은 뜻인지 가늠하지 못하였지요. 그저 어머니의 손길이 따뜻하다고만 느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지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곁에 계실 날은 길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8살이 되던 해였지요. 어머니께서 큰 병에 들어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윤 씨는 곁을 떠나지 못하였지요. 밤이고 낮이고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지요.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지요. 어머니께서는 어린 딸의 손에 손때 묻은 책 한 권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비녀 하나, 자수가 곱게 놓인 반지꼬리도 차례차례 쥐어 주셨지요. 얘야, 이것셋은 내가 평생 곁에 두어야 할 것이니라. 네, 어머님. 이 책에는 내가 너에게 다 가르치지 못한 것들이 적혀 있단다. 다 가르치지 못한 것이라니요. 너는 지금 어려서 이 책을 다 읽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한 장 한 장 펼쳐보거라. 거기에 너의 길이 있느니라. 어린 윤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떨구었지요. 그리고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러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느니라. 너는 지금 작아도 끝내 익어 드러날 향이 있단다. 어머님 가지 마시옵소서. 부디. 어린 윤 씨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어머니의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시름시름 자리에 누우셨다가 떠나셨지요. 그렇게 청송 윤 씨 식가는 그 한대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어린 윤 씨는 외삼촌 댁에 의탁하여 자랐지요. 외삼촌은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다만 살림이 넉넉지 못하였지요. 윤 씨가 2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마을 건너의 가난한 양반 박 씨
댁으로 시집을 보내었지요. 시집 가던 날이었습니다. 윤 씨의 짐 보따리에는 어머니께서 남기신 그 책 한 권이 있었지요. 은비녀 하나도 자수 반지꼬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윤 씨에게 남기신 모든 것이었지요. 그것이 윤 씨의 어머니였고, 윤 씨의 친정이었고, 윤 씨의 모든 뿌리였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시집살이를 시작하였지요. 어머니의 그 깊은 가르침은 일에 치이는 동안 차츰 흐려져 갔습니다. 마음이 달아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멀어져 갔지요. 다만 어머니의 손때 묻은 그 책 한 권만은 윤 씨의 옷장 가장 깊은 곳에 정성껏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본 적은 거의 없었지요. 그러나 그 책이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임을 윤 씨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씨 마님의 눈빛이 그 책을 향해 처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첨지께서 떠나시고 남편마저 떠난 그 집이었지요. 윤 씨와 박씨 마님 단둘이 남은 그 안방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씨 마님은 가권을 쥔 후로 안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으셨지요. 모든 살림은 윤 씨가 도맡았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부터 부엌의 아궁이를 살피는 일이 윤 씨의 하루를 여는 일이었지요. 마당에 장독을 닦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빨래를 삶고 길쌈을 하고 마님의 사랑채에 차를 올리고 그런 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친정동기간이 다녀간 그날 이후로 박씨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매일같이 윤 씨를 안방으로 부르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슬쩍슬쩍 묻는 모양새였지요. 윤 씨야, 가까이 와보거라. 네, 어머님. 내 친정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그 장마 비결 말이다. 도대체 어떤 것이냐? 윤 씨는 잠시 멈칫하였지요. 그러나 곧 또박또박 답하였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사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정성껏 매주를 띄우고 그 일러주신 것이 글로 적혀 있느냐? 박씨 마님의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졌지요. 윤 씨는 잠시 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적어 두신 것이 있긴 하옵니다만. 그래, 한번 보자꾸나. 시어머니가 보겠다는데 무엇이 그리 어렵겠느냐? 박씨 마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한 발 물러섰지요. 어머님 송구하오나 어머니의 유언이옵니다. 유언이라니 무슨 유언 말이냐? 함부로 다른 손에 넘기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박씨 마님의 입가가 비뚤어졌지요. 차가운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어찌 다른 손이란 말이냐?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날 밤 윤 씨는 옷장 가장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책을 꺼내었지요. 손때 묻은 표지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임종 자리가 또렷이 떠올랐지요. 이 책은 너의 길이니라. 함부로 다른 손에 넘기지 말거라.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였습니다. 윤 씨는 그 한마디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두고 있었지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 씨는 그 책을 무명천에 다시 한번 단단히 싸서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씨 마님의 박해가 한층 모질어졌지요. 호통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잿더미를 새벽이 되기 전에 다 치워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오늘 빨래는 한 번 더 헹구어라. 마님 옷에 흙물 자국이 보이지 않느냐? 네, 어머님. 이 장독 뚜껑을 어찌 빗뚤게 덮어두었느냐? 다시 하거라. 네, 어머님.
윤 씨의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었지요. 손가락 끝이 짓무르고 발등이 부르터도 한마디 푸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비방서만은 굳게 지키었지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청을 거역한다. 이거지. 박씨 마님은 안방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두고 보거라. 내 반드시 그 책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었지요. 윤 씨가 곳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박씨 마님이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곳간의 재물 일부를 가만히 챙겨 친정 쪽으로 보내고 계신 모습이었지요. 비단 한 필이 사라지고 놋그릇이 사라지고 곳간의 벽 한쪽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그러나 그 한순간 박씨 마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네, 무엇을 본 게냐? 박씨 마님의 음성이 칼날같이 차가웠지요. 윤 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어머님. 그래야 할 것이야. 박씨 마님은 한참 동안 윤 씨를 노려보셨지요. 그러고는 휙 돌아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윤 씨의 가슴은 한참을 떨렸지요. 이 모든 것을 윤 씨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일어나 일을 하고 저녁이면 어머니의 책 곁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박씨 마님은 마을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 험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8년이 다 되도록 자식 하나를 못 낳았소. 양반 가문의 후사가 끊긴다는 게 어찌 면목이 서겠소. 내 며느리이지만 정말이지 면목이 없는 사람이요. 마을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츰 차가워졌지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댁 며느리는 정말 안 됐어. 8년이나 자식이 안 들어선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게야. 그래도 그 며느리 솜씨 하나는 정말 좋다더구먼. 솜씨가 좋아도 자식이 안 들어서면 무엇 하나. 그 댁마님이 며느리를 끝내 내쫓을 셈이라네. 내쫓기면 어디로 갈고 친정도 없다 들었는데. 윤 씨는 그 수군거림에도 묵묵히 빨래를 헹궜지요. 우물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한 방울 눈물도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박씨 마님의 친정 동기간이 또다시 다녀갔습니다. 그날 안방에서 두 분이 나누시는 이야기가 부엌까지 어슴풀에 들려왔지요. 언니, 그 비방을 받아낼 방도를 좀 더 찾아보셔야지요. 내 며느리가 그것을 어찌 그리 굳게 지키는지 모르겠구나. 그 비방이 우리 친정 조카에게 가면 우리 가문도 한격 올라갈게요. 맞소. 그 책 한 권만 받아내면 친정에 큰 선물이 될 게야. 부엌에서 솥을 닦던 윤 씨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그러나 곧 다시 솥을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윤 씨는 8년 시집살이로 잘 알고 있었지요. 그 밤 윤 씨는 옷장 가장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책을 다시 꺼내었습니다. 단단히 무명천에 싼 그 책을 이번에는 옷고름 안쪽에 더욱 깊이 동여매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었으니까요. 은비녀를 꺼내어 머리에 다시 한번 단정히 꽂았지요. 자수 반지꼬리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어찌 가르쳐 주셨을까? 어찌 이 시집살이를 견디라 하셨을까?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신 분이었지요.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문득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슴 한편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은 여전히 헤아려지지 않았지요. 다만 어머니께서 그 한마디를 남기실 때의 따뜻한 손길만이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윤 씨가 부엌에서 아침을 짓고 있을 때 박 씨 마님이 안방에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윤 씨야, 안방으로 오너라. 기인이 할 말이 있다. 윤 씨는 손을 닦고 안방으로 들었지요. 박 씨 마님은 짙은 자색 비단을 두르고 윗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에는 친정 동기간이 함께 앉아 있었지요. 두 분의 눈빛이 마치 한 사람의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윤 씨야, 더는 미룰 수가 없겠다. 박 씨 마님의 음성에 결의가 묻어 있었지요. 무슨 말씀이옵니까, 어머님? 네, 어머니의 그 책 말이다. 오늘 안에 내 손에 가져오너라. 윤 씨가 답을 못하고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박 씨 마님의 음성이 한층 더 차가워졌지요. 이 집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청을 거역하면 어찌 되는지 알기는 하느냐? 어머님, 부디 친정 어머니의 한낱 책 한 권을 그리 쥐고 이 시어머니의 청을 거역한단 말이냐? 윤 씨의 가슴이 한 차례 크게 떨렸지요. 그러나 윤 씨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지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책을 내 손에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그땐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박 씨 마님은 안방을 나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윤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머릿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과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만이 가득하였습니다. 함부로 다른 손에 넘기지 말거라. 어머님, 부디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윤 씨는 옷고름 안쪽의 책을 가만히 손으로 눌렀지요. 그 책의 무게가 어머니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찌 가르쳐 주셨을까? 윤 씨는 또 한 번 어머니를 떠올렸지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박 씨 마님의 결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박 씨 마님이 안방에서 큰 소리로 윤 씨를 부르셨습니다. 윤 씨가 안방에 들어서니 박 씨 마님은 짙은 자색 비단을 두르고 윗자리에 앉아 계셨지요. 그 곁에는 친정 동기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박 씨 마님의 음성이 차갑게 떨어졌지요. 그 책을 내놓겠느냐, 안 내놓겠느냐? 윤 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박 씨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지요. 좋다. 내가 끝내 시어머니의 청을 거역한다면 더는 너를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어머님, 이 집의 며느리란 자식을 낳아 후사를 잇고 시어머니의 뜻을 받드는 자리이다. 너는 자식도 못 낳고 시어머니의 청도 거역하니 더는 며느리가 아니란 말이다. 박 씨 마님의 호통이 우레처럼 떨어졌지요. 윤 씨의 가슴이 한 차례 크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또렷이 떠올랐지요. 함부로 다른 손에 넘기지 말거라.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책만은 어머니의 유언이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썩 나가거라. 박 씨 마님의 호통이 안방을 흔들었지요. 썩 나가거라. 8년이 되도록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박 씨 마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 씨에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옷고름 안쪽의 책을 빼앗으려 하시는 것이었지요. 윤 씨는 한 발 물러서며
두 손으로 가슴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부디 이리 내놓거라. 박씨 마님의 손이 거칠게 윤 씨의 옷고름을 잡아당겼지요. 그러나 윤 씨는 책만은 끝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옷고름 안쪽 깊이 단단히 동여매어 두었던 것이지요. 이 고집스러운 것을 보았는가. 마님, 이런 며느리는 한시도 둘 수가 없소이다. 친정 동기간이 거들었지요. 박씨 마님이 휙 돌아 사랑방의 늙은 종을 부르셨습니다. 이 며느리의 짐을 마당에 내다 놓아라. 더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마당에 윤 씨의 옷가지가 던져지고 자수 반지꼬리가 굴러 나왔지요. 윤 씨는 황급히 그 자수 반지꼬리를 주워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은비녀는 머리에 단정히 꽂힌 채 그대로였지요. 윤 씨는 옷고름 안쪽에 책을 한 번 더 깊이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댁 대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등 뒤로 박씨 마님의 호통이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 거라. 윤 씨가 시댁 대문을 나서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길에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들도 길을 가던 농부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어떤 이는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세상에 박씨 댁 며느리가 끝내 쫓겨났네. 그 솜씨 좋던 며느리가 갈 곳은 있는가?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윤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가슴 깊이 어머니의 유품을 안고 묵묵히 길을 걸었지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시댁 대문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윤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친정 청송 윤 씨 식가는 한 대에 끊어져 폐가가 된 지 오래였지요. 외삼촌 댁이라도 가야 했지만 외삼촌은 윤 씨가 시집간 지 2해 만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윤 씨는 가슴 깊이 아는 어머니의 유품을 한 번 더 어루만졌지요. 그래도 어머니의 책 한 권과 은비녀와 자수 반지꼬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지요. 윤 씨는 외삼촌 댁이 있던 한 마을 건너의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외삼촌은 떠나셨지만 외숙모가 어쩌면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었지요. 그러나 외삼촌 댁에 닿았을 때 윤 씨를 맞이한 것은 빈집의 잡초였습니다. 외숙모도 이미 떠나신 후였지요. 외삼촌 댁의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였고 마루에는 거미줄이 가득하였습니다. 외삼촌, 윤 씨는 텅 빈 마당을 둘러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요. 이제 이 세상에 저를 거두어 줄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옵니까? 외숙모님, 어디로 떠나셨는지요? 어머님, 아버님, 외삼촌, 외숙모 모두 가시고 저 혼자 남은 것이옵니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루 위 풀잎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요. 윤 씨는 외삼촌 댁 마루에 잠시 앉아 어머니의 책을 꺼내었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를 한참을 어루만졌지요. 그러나 책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라는 마음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이 못난 딸이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부디 이 길을 일러 주시옵소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밤이 되었지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산 너머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외삼촌 댁 빈 마루에 어머니의 유품을 곁에 두고 잠시 눈을 붙였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윤 씨가 눈을 떴을 때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슴 한편에서 떠올랐지요.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사람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느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마당의 장독대 앞에 앉히고 도란도란 일러주신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깊은 뜻을 윤 씨는 여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늘따라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님, 윤 씨가 가만히 부르짖었지요. 이 못난 딸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책이 여전히 가슴에 안겨 있었지요. 은비녀는 머리에 단정히 꽂혀 있었습니다. 자수 반지꼬리는 곁에 놓여 있었지요. 문득 윤 씨의 눈에 외삼촌댁 뒤쪽으로 보이는 깊은 산이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적 외삼촌께서 한 번 일러주신 적이 있었지요. 저 산을 넘으면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단다. 외진 곳이라 사람이 드물지만 인심이 깊은 곳이라 들었지. 그때 들은 한마디가 지금 가슴 한편에서 살아났습니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은비녀를 다시 한번 단정히 꽂고 자수 반지꼬리를 보따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어머니의 책은 옷고름 안쪽 깊이 다시 동여매었지요. 가보자.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그 향이 무엇인지, 끝내 익어 드러나는 그 향이 무엇인지 끝까지 가보자. 이 책 한 권이 어머님의 마지막 손길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시려 한 길이 분명 있을 것이옵니다. 비록 시댁에서 쫓겨났어도 어머님께서 주신 이 한 권이 저의 길이 되어 줄 것이옵니다. 윤 씨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이것이 시집에서 쫓겨난 후 윤 씨가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누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두 발로 자기 길을 결정한 것이지요. 그날 새벽 윤 씨는 외삼촌댁 마당을 나섰습니다. 깊은 산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산길은 가팔랐고 풀잎은 이슬에 젖어 있었지요. 그러나 윤 씨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길이 열리겠지요. 어머님께서 끝내 익어 드러난다 하셨으니 저도 끝내 닿을 곳이 있겠지요. 산을 오르내리며 한나절을 걸었지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발이 부르터도 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슴 한편에서 자꾸만 살아났기 때문이지요. 끝내 익어 드러나는 향이 있단다. 해가 산머리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산을 한 굽이 돌아서니 작은 마을이 보였지요. 외진 산골에 자리한 그 마을은 집이 10채도 안 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외딴 농가 한 채가 있었지요. 그 집 마당에서 한 노파가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손길이 어머니의 손길과 어찌 그리 닮아 있던지요. 콩을 고르는 그 손끝이 어찌 그리 정성스러웠던지요. 윤 씨의 눈에 그 한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옛 모습을 본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그 농가의 살인문 앞으로 다가섰지요. 노파가 인기척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흘러나왔지요. 뉘신지요? 지나는 길손이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는 길이요? 영천 땅에서 오는 길이옵니다. 먼 길을 오셨구려. 다리가 많이 아프시겠소이다. 갈 곳이 있으신가?
윤 씨가 잠시 답을 못하고 가슴 깊이 아는 어머니의 유품을 어루만졌지요. 노파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구려. 어르신, 부끄러우나 갈 곳이 마땅치 않사옵니다. 세상에, 그 고운 분이 노파가 살인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길손이 갈 곳이 없거든 잠시 들어와 다리를 쉬시구려. 누추하지만 따뜻한 죽 한 그릇은 있으니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라 손님 오시는 일이 드물지요. 사람의 정이 그리울 때도 있다오. 감사하옵니다, 어르신. 윤 씨는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을 떨구고 말았지요. 시집에서 쫓겨난 후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노파가 윤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아 마당 안으로 이끌었지요. 그 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하였습니다. 이리 들어오시구려. 이 늙은이 이름은 최씨라 하오. 그쪽은 어찌 부르면 되겠소? 윤씨라 하옵니다, 어르신. 윤씨라 청송 윤씨이신가? 청송 땅에 윤씨 가문이 있다 들었소이다. 윤씨가 잠시 멈칫하였지요. 청송 윤씨이옵니다. 노파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리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곧 부드러운 미소로 그 흔들림을 감추셨지요. 먼 길 오셨으니 일단 죽부터 한 그릇 들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네, 어르신. 이렇게 윤 씨의 산속 마을살이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날의 만남이 윤 씨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 것인지 그때의 윤 씨는 짐작도 못하였습니다. 다만 노파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 한편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지요. 노파의 부엌은 작았지요. 그러나 그 작은 부엌에 윤 씨가 들어선 그 순간부터 작은 부엌이 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노파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윤 씨 앞에 놓아주셨지요. 드시오, 윤 씨. 별것 없는 죽이지만 이 늙은이가 정성껏 끓였소. 감사하옵니다, 어르신. 윤 씨는 그 따뜻한 죽 한 그릇 앞에서 한참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지요. 시집에서 쫓겨난 후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노파가 윤 씨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지요. 이제 한숨 돌리시오. 따뜻한 것 들고 잠시 다리를 쉬시구려. 네, 어르신. 윤 씨는 죽 한 술을 떠 입에 넣었지요.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윤 씨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파가 작은 방 한쪽을 윤 씨에게 내어주셨지요. 이 방이 좁지만 누추하지 않게 정돈해 두었소이다. 며칠이고 푹 쉬시구려. 어르신, 어찌 이런 은혜를. 은혜라니 무슨 말이오. 이 늙은이가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처지에 정 깊은 길손이 한 분 와 주신 것이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요. 어르신께서는 어찌 그리 혼자 사시게 되셨는지요. 노파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늙은이도 사연이 많은 사람이요. 일찍이 모시던 댁이 망하고 자식도 못 본 채 이리저리 떠돌다 이 산골에 들어왔지요. 지금은 그저 콩이나 고르며 한 해 한 해를 보낼 뿐이라오. 길손도 사연이 깊으신 모양인데 천천히 풀어놓으시구려. 이 늙은이가 들어드릴 수는 있을게요. 윤 씨는 한참을 망설였지요. 그러나 노파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 못난 사람은 영천 박씨 댁의 시집가 8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다 하여 시어머니께서 내치셨지요. 세상에,
친정이라 갈 곳도 없고 외삼촌 댁마저 빈집이 되어 있어 산을 넘어 여기까지 흘러왔사옵니다. 노파의 깊은 주름 사이로 슬픈 빛이 어렸지요. 노파는 가만히 윤 씨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어찌 그런 모진 일이 다 있단 말이오. 윤 씨, 이제 갈 곳이 마땅치 않거든 이 늙은이의 집에 머물러 계시오. 누추하지만 잠자리는 있고 죽 한 그릇은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 어르신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고 말고요. 이 늙은이도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차였소이다. 윤 씨는 노파의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얹었지요. 어머니의 손길과 어찌 그리 닮아 있었던지요. 그날 밤 윤 씨는 한참 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노파가 윤 씨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부엌 한쪽에 항아리가 몇 개 놓여 있었지요. 그러나 그 안의 장은 색이 흐리고 향이 약하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솜씨가 모자라 마을 장맛이 영 좋지 못하다오. 마을 어른들도 다들 살림이 어려운 형편이라 해마다 장 한 항아리에 한숨이 깊지요. 어르신, 이 장은 솜씨가 없는 것이지요. 어찌하면 좋겠소. 윤 씨가 가만히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메주의 색이 옅었고 소금의 비율도 어긋나 있었지요. 윤 씨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가르침이 또렷이 살아났습니다. 메주는 콩의 마음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단다. 소금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느니라. 윤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노파에게 여쭈었지요. 어르신, 이 못난 사람의 솜씨로는 부족하지만 이 마을의 장을 한번 손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 씨가요? 친정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솜씨가 조금 있사옵니다. 노파의 눈이 반짝였지요. 세상에 그래 주신다면 이 늙은이가 어찌 마다하겠소이까.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게요. 그날부터 윤 씨가 노파의 부엌에서 장을 손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옷고름 안쪽 깊이 동여매어 두었던 어머니의 책을 처음으로 한 장 펼쳤지요. 손때 묻은 책장 위에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가득하였습니다. 메주 띄우는 법, 콩 고르는 법, 소금 비율, 항아리 묻는 법 모든 것이 정성껏 적혀 있었지요. 어머님, 윤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찌 이 한 권을 그리 정성껏 전해 주셨는지를. 어머니께서 어찌 이 한 권만은 함부로 다른 손에 넘기지 말라 하셨는지를. 윤 씨는 마을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콩은 알이 굵고 빛이 고른 것을 고르옵니다. 작은 알은 따로 두시고요. 메주를 띄울 때 너무 더운 자리도 너무 찬 자리도 피하시옵니다. 가운데 자리를 찾으시구려. 소금은 한 돛박에 한 줌 반이 적당하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요. 마을 안악들이 윤 씨의 손끝을 따라 정성을 들이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차츰 윤 씨의 솜씨를 따랐습니다. 세상에 이 댁 며느리 아니 윤 씨 솜씨가 보통이 아닐세.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와 주신 게 큰 복이지. 어르신네 댁에 길손으로 오셨다는데 그 솜씨가 어찌 그리 깊으실꼬.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오르내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윤 씨는 그 말에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손을 움직일 뿐이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큰 장독대에 항아리가 줄지어 놓였지요. 그 항아리 안에서 메주가 발효의 소리를 냈습니다. 보거라,
항아리에 귀를 대보면 바효의 소리가 들린단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윤 씨의 머릿속에서 살아났지요. 윤 씨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얘들아, 항아리에 귀를 대보거라. 무엇이 들리느냐? 무슨 소리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들어보거라. 콩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느니라.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항아리에 귀를 대보았지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바로 그것이 콩의 마음이 익어가는 소리이니라. 윤 씨가 그렇게 답하면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그렇게 웃음소리가 늘어가기 시작하였지요. 노파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을이 왔지요. 항아리를 열어 첫 장맛을 본 마을 어른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이 장맛이 무엇이오? 우리 마을살이 10수년에 이런 장맛은 처음이오이다. 이거 어찌 이리 깊은 향이 나오? 마을 이장이 윤 씨를 찾아와 두 손을 모으셨지요. 윤 씨, 우리 마을이 큰 빚을 진 것 같소이다.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윤 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이장님 부끄러우나 이 솜씨는 제 것이 아니옵니다. 친정 어머님의 가르침일 뿐이지요. 어머님께서 누구이시기에 이런 솜씨를. 이미 떠나신 분이옵니다. 이장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윤 씨에게 한마디씩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지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윤 씨의 가슴 한편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윤 씨의 손에는 어느덧 콩과 메주의 향이 늘 배어 있었지요. 새벽이면 노파와 함께 부엌의 아궁이를 살피고 낮에는 마을의 항아리들을 돌보러 다녔습니다. 저녁이면 노파의 작은 방에서 어머니의 책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나갔지요. 이 메주는 콩 한 대박에 누룩 한 줌이 적당하니라. 항아리는 햇볕이 부드럽게 드는 자리에 묻거라. 장이 익어가는 동안 함부로 뚜껑을 열지 말 것이니 콩의 마음이 흐트러지느니라. 윤 씨가 그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어머니의 옛 손길을 떠올렸지요. 어머니께서 어찌 이 한 권을 그리 정성껏 마련하셨는지를 윤 씨는 비로소 깊이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끝의 가난한 한 댁에서 윤 씨를 청하였지요. 그 댁 마님이 입맛을 잃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 씨, 우리 마님께서 통 음식을 드시지 못하시오. 부엌 좀 봐 주실 수 있겠소? 가 보시지요. 윤 씨가 그 댁의 부엌을 살펴보니 장맛이 너무 짜고 향이 거칠었지요. 윤 씨가 가진 어머니의 비방으로 세 장을 한 항아리 손봐 드렸습니다. 며칠 후였지요. 그 댁 며느리가 두 손에 떡 한 접시를 들고 노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 씨, 우리 마님께서 한 그릇을 비우셨소이다. 정말이지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부끄러우오나 어머님의 가르침 덕이옵니다. 이 떡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꼭 받아 주셔야지요. 마을의 한 분 한 분과의 그런 정이 차츰 윤 씨의 마음 한편에 쌓여갔지요. 그 무렵 윤 씨는 노파의 곁에서 잠자리에 들 때면 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자주 떠올렸지요.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사람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느니라. 어머니께서 어린 윤 씨에게 일러주신 그 한마디가 이제야 가슴 한편에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흘렀습니다. 윤 씨가 노파의 집에 머문 지 어느덧
해째 봄이 오고 있었지요. 마을의 살림은 한결 풍성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줄지어 묻혀 있는 항아리들에서 깊은 향이 흘러나왔지요. 마을 사람들도 윤 씨를 처음과는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길손 한 분이 들어왔다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윤 씨를 마을의 한 식구처럼 대하였지요. 윤 씨, 우리 집 매주를 좀 봐주시오. 윤 씨, 새 항아리를 묻을 자리는 어디가 좋겠소? 윤 씨, 우리 며느리에게도 그 솜씨를 좀 가르쳐 주시오. 윤 씨는 한 분 한 분의 청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자기가 가진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을 안악들에게 아낌없이 풀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책 한 권만은 옷고름 안쪽 깊이 동여매 두었지요. 그 책은 윤 씨에게 어머니 그 자체였으니까요. 봄이 깊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지요. 마을의 어른 중 한 분이 환갑을 맞아 큰 잔치상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었지요. 그 가운데 윤 씨가 빚은 장을 곁들인 음식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잔치에는 뜻밖의 손님이 한 분 와 계셨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한 부인이셨습니다. 마을 출신의 친척 댁 환갑 잔치에 들르신 한씨 부인이셨지요. 한씨 부인은 한양 대갓집의 안주인으로 명망이 높은 분이셨습니다. 한씨 부인께는 남모르는 사연이 한 가지 있었지요. 본디 어릴 적 청송 윤씨 시가의 안주인과 한 마을에서 자란 옛 동무였던 것입니다. 그 시가가 한 대에 끊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한씨 부인의 가슴 한편이 늘 시리었지요. 임금께서도 어릴 적 진상받던 그 장맛을 자주 그리워하시며 그 시가의 자취가 어디 한 점이라도 남아있다면 좋으련만 하고 한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양 살림 중에도 늘 그 자취를 찾고 있었지요. 이번 친척 댁 환갑 잔치의 길을 나선 것도 영천 땅의 산골 한 마을에 깊은 장맛이 있다는 풍문을 들은 까닭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잔치상을 받으시고 첫 술을 떠 입에 넣으시자 그 한순간 손이 멈추셨지요. 깊은 눈빛이 한 점에 모였습니다. 이 장맛이 무엇이오? 네, 마님. 곁에 있던 그 댁 며느리가 황급히 답하였지요. 이 장맛이 어찌 이리 깊고 향이 곱단 말이오? 마님, 우리 마을에 잘 빚는 분이 한 분 계시옵니다. 잘 빚는 분이라 누구이시오? 윤씨라 하옵니다. 청송 윤씨라 하시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지요. 한씨 부인의 눈빛이 한 차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청송 윤씨라 미 댁따님이시오? 한 해전 외지에서 길손으로 들어오신 분이라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마님. 그래요? 그분을 한 번 뵐 수 있겠소이까? 그리하시지요, 마님. 그렇게 윤 씨가 한씨 부인 앞으로 인도되었지요. 윤 씨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한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윤 씨라 하옵니다, 마님. 청송 윤 씨라 들었는데 청송 어디이시오? 청송 땅의 작은 마을이옵니다. 부친께서는 어떤 분이시오? 윤 씨가 잠시 답을 망설였지요. 이미 떠나신 분이라 한자 일러드리기 송구하옵니다. 한씨 부인이 한참을 윤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입을 여셨지요. 이 늙은이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소. 모친께서는 어떤 분이셨소? 부디 이 늙은이의 무례를 용서하시구려. 다만 이 장맛이 어찌 그리 옛날 한 분의 솜씨와 닮아 있단 말인가 싶어서요. 윤 씨의 가슴이 한 차례 크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솜씨를 알아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었지요. 윤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청송 윤 씨 시가의 안주인이셨사옵니다. 한 씨 부인의 손이 한순간 떨렸지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그분이 정녕 그분의 따님이 살아 계셨단 말이오? 청송 윤 씨 시가가 한데 끊어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 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윤 씨의 손을 잡으셨지요. 이 늙은이가 자네 모친의 옛 동무였다오. 네. 어릴 적 한 마을에 살며 함께 자란 동무였소. 자네 모친께서 시집 가신 뒤에도 서신을 주고받으며 정을 이어왔지요. 그런데 자네 모친이 돌아가신 그해 이후로 소식이 끊겼소이다. 마님께서 어머님과 그리 가까우셨다니. 어릴 적 자네 모친과 이 늙은이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소이다. 자네 모친의 어머님께서 이 늙은이에게도 한 끼를 챙겨주신 분이셨지요. 가난한 어린 시절 한솥에 둘러앉아 끼니를 나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소. 자네 모친께서 시집 가실 적에 이 늙은이가 가마 곁에서 한참을 울었던 일이 떠오르오. 그 후 한양에서 살림하면서도 늘 청송 윤 씨 시가의 서신을 기다렸지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시가가 끊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 늙은이의 가슴이 어찌 무너졌겠소이까. 윤 씨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님, 내 동무의 따님이 이렇게 살아 계셨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인연이 다 있단 말인가. 한 씨 부인이 윤 씨의 두 손을 꼭 잡으셨지요. 윤 씨는 그 따뜻한 손길에 그저 눈물을 떨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어머니를 잃은 지 20년 만에 어머니의 그림자를 다시 만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마님, 어머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사옵니까? 자네 모친 말이오? 어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소이까? 한 씨 부인이 가만히 추억에 잠기셨지요. 눈빛이 깊고 손길이 따뜻한 분이셨소. 어린 우리들 입에 메주콩 한 알씩을 쥐어주시며 이 안에 깊은 맛이 잠들어 있단다 일러주시던 분이셨지요. 그분께서 일러주신 것이 이 늙은이에게도 평생의 양식이 되었다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사옵니다. 그래요? 세상에, 자네 모친께서 자네에게도 그 한마디를 그대로 일러주셨구요. 한 씨 부인의 두 눈에 더욱 깊은 눈물이 차올랐지요. 자네 어찌하여 이 산골에 와 계신 것이오? 윤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답하였습니다. 이 못난 사람은 영천 박 씨 댁에 시집가 8년을 살았사옵니다. 그래요?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다 하여 시어머니께서 내치셨지요. 한 씨 부인의 눈빛이 한순간 매서워지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그런 모진 일을, 청송 윤 씨 시가의 따님을 그리 함부로 내쳤단 말인가? 그 시댁이 누구이시오? 영천 박 씨 댁이옵니다. 영천 박 씨라, 한 씨 부인이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입을 여셨습니다. 윤 씨, 자네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시겠소? 무엇이옵니까, 마님? 이 늙은이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한양이라니요, 마님. 자네 모친의 솜씨가 본디 임금께 진상하던 장맛이라는 것을 자네는 아시오? 윤 씨가 처음 듣는 말에 잠시 멈칫하였지요. 임금께 진상이라니요. 청송 윤 씨 시가는 본디 진상 시가였소이다. 자네 모친의 가르침이 그 비방을 이은 것이요. 그 솜씨를 한양에서 모셔갈 분이 계실게요. 마님,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어찌 한양으로?
자네 같은 사람이라니. 자네는 청송 윤씨 시가의 마지막 핏줄이요. 자네 모친께서 그토록 정성껏 그 솜씨를 자네에게 전하신 것은 다 까닭이 있는 일이지요. 윤씨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옷고름 안쪽의 책이 한 번 더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이제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윤 씨는 짐작도 못하였습니다. 마님, 잠시 시간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리하옵겠습니다. 그러시오. 이 늙은이도 한양으로 곧장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니 충분히 생각해 보시구려. 그날 밤이었지요. 윤 씨가 노파의 작은 방에서 어머니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흐릿한 등불 아래 더욱 또렷이 살아났지요. 윤 씨가 가만히 그 한 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님 정령 임금께 진상하던 그 솜씨이옵니까? 제가 이 길을 따라가도 되는 것이옵니까?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슴 한편에서 또 한 번 살아났습니다.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사람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느니라. 윤 씨는 그 한마디를 가만히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지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책을 한 번 더 가슴 깊이 안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가 노파에게 그 일을 차분히 아뢰었지요. 어르신, 한양 한씨 부인께서 어머님의 옛 동무이셨다 하옵니다. 세상에 그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한양으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 청하시옵니다. 노파가 한참을 윤 씨를 바라보셨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 씨, 이 늙은이의 곁이 그리울게요. 그러나 자네에게는 자네의 길이 있는 법이요. 어르신, 자네 모친께서 자네에게 그 솜씨를 전하신 것은 다 까닭이 있으셨겠지. 한양으로 가서 자네의 길을 따라가시구려. 이 못난 사람을 거두어 주신 어르신의 은혜를 어찌 잊겠사옵니까? 노파가 윤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지요. 그러나 그 손길에는 어쩐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깊은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칠 후 한양으로 먼저 떠나셨지요. 떠나시기 전 한씨 부인이 윤 씨의 손을 한 번 더 잡으셨습니다. 윤 씨, 어르신을 잘 보살피시구려. 내 한양에서 자네를 모실 채비를 마치고 사람을 보내겠소. 네, 마님. 깊이 감사하옵니다. 아무리 시일이 걸려도 좋으니 어르신 곁을 지키시구려. 사람의 정이 무엇보다 깊은 법이요. 네. 한씨 부인의 가마가 마을 어귀를 떠난 그날 밤이었지요. 노파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기침이 점점 거친 기침으로 변해갔지요. 윤 씨가 황급히 노파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러시옵니까? 콜록 괜찮소이다, 윤 씨. 그저 묵은 기침이 도진 게요. 그러나 노파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시어 있었지요. 윤 씨가 손수 따뜻한 죽을 끓여 올렸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한 술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지요. 어르신, 부디 한 술만이라도 드시옵소서. 윤 씨, 이 늙은이는 이제 길이 다 된 모양이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윤 씨의 두 눈에 눈물이 어렸지요. 노파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윤 씨를 만난 것이 평생의 복이었소.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너무 슬퍼 마시구려. 어르신, 부디. 윤 씨는 그날 밤부터 노파의 곁을 떠나지 못하였지요. 한양행은 미루어졌습니다.
노파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머리맡에 앉아 있었지요. 새벽이면 약초를 끓여 올리고 낮이면 따뜻한 죽을 정성껏 데웠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병은 차도가 없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번갈아 오가며 노파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떠시오? 오늘 새벽부터는 기침이 한층 잦아지셨사옵니다. 우리가 오늘 죽을 좀 가져왔으니 함께 드시구려. 정말 고맙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한데 모였지만 노파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져 갔지요. 윤 씨가 어머니를 한 번 잃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옛 그림자마저 잃어가고 있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2명의 종복 차림 사내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눈빛에 거친 손길이 한눈에 수상한 사람들이었지요. 이 마을에 윤 씨라는 자가 있다 들었소. 영천 박씨 댁에서 왔소이다. 마을 이장이 그 2 사내를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윤 씨를 찾으시오? 박씨 마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오. 윤 씨가 가져간 댁의 물건을 도로 받아오라 명하셨소. 이 소식이 노파의 집에까지 전해졌지요. 윤 씨가 그 한순간 옷고름 안쪽의 책을 가만히 손으로 눌렀습니다. 어르신, 박씨 댁에서 사람이 왔다 하옵니다. 그래요? 노파가 가만히 눈을 감으셨지요. 그러고는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윤 씨, 그 책은 어머님께서 자네에게 주신 자네의 것이요. 누구도 자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지켜줄게요. 두려워 마시구려. 마을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 2 사내 앞에 줄지어 섰지요. 여기 마을의 윤 씨는 길손으로 와 머물고 계신 분이요. 박씨 댁의 물건이라 함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이오? 댁 며느리가 가져간 책 1 권이요. 세상에 며느리가 가져간 책이라 하시오? 윤 씨께서는 시댁에서 쫓겨난 분이라 들었는데 그분의 친정 어머님 유품이 어찌 박씨 댁의 물건이란 말이오? 마님의 명이요. 어서 내놓으시오. 우리 마을은 그 책을 본 적도 없소이다. 박씨 댁의 명이라 한들 우리 마을이 까닭 없이 한 분의 유품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2 사내를 막아섰지요. 그 2 사내는 한참을 험한 말을 쏟다가 끝내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님께 이 일을 그대로 아를 것이요. 두고 보시오. 두고 보든 말든 우리 마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장의 단호한 한마디에 2 사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그러나 그 2 사내가 어떤 사람들을 다시 보낼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가 노파의 머리맡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호가 있었지만 박씨 마님 측의 추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르신, 윤 씨, 한양으로 가시구려. 노파의 음성이 한층 가늘어져 있었지요. 이 늙은이는 이제 길이 거의 다 된 사람이요. 더는 자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소. 어르신, 어찌 그런 말씀을. 윤 씨, 가까이 와보시구려. 이 늙은이가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일러둘 것이 있소. 윤 씨가 노파의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갔지요. 노파의 깊은 주름 사이로 흐릿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이 늙은이는 사실 자네 모친의 친정에서 부엌일을 하던 사람이었소. 네. 청송 윤씨 시가에서 자네 모친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실 적에 이 늙은이가
그 부엌에서 일을 도왔지요. 자네 모친께서 시집을 가시고 시가가 한 대에 끊어진 후 이 늙은이도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다 이 산골에 들어왔소이다. 윤 씨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어르신 어찌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자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 이 늙은이가 옛 시가의 사람이라는 한 가지 짐을 더 지워 드리고 싶지 않았소이다. 자네가 처음 살인문 앞에 섰을 때 자네 보따리에서 슬쩍 내비치던 그 자수를 알아본 그 한순간부터 이 늙은이는 자네가 누구이신지 짐작했지요. 어르신, 자네 모친께서 손수 자수를 놓으셨던 그 반지꼴이었소. 이 늙은이가 그 자수를 한 땀 한 땀 곁에서 본 사람이라오. 윤 씨가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지요. 어머니의 옛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손길을 곁에서 본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어르신 부디 가지 마시옵소서. 이 못난 사람이 어르신을 한양으로 함께 모셔가겠사옵니다. 윤 씨 이 늙은이는 이제 청송 윤 씨 시가의 마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소. 그분께서 이 늙은이를 기다리고 계실게요. 어르신,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자네 모친께서 늘 그리 말씀하셨지요. 자네는 끝내 익어 드러나는 향이 있는 사람이요. 부디 자네의 길을 따라가시구려. 노파의 음성이 한 번 떨리고는 잠잠해졌지요. 윤 씨가 노파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손은 이미 어머니의 손처럼 차가워져 있었지요. 어르신, 어르신, 가지 마시옵소서. 부디 가지 마시옵소서. 윤 씨가 노파의 머리맡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 잃은 그 어린 시절의 슬픔이 이제 다시 한 번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옛사람마저 떠나가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파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 주었지요. 마을 어귀의 작은 산자락에 노파를 모셨습니다. 윤 씨가 그 작은 묘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지요. 어르신, 이 못난 사람을 거두어 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사옵니까? 부디 어머님 곁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윤 씨의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요. 노파가 떠나신 그 작은 농가는 갑자기 텅 비어 보였습니다. 윤 씨가 노파의 빈자리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를 어루만졌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윤 씨가 어머니의 책을 다시 펼쳤지요. 그러나 그 한 장 한 장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어찌 그리도 막막해 보이는지요. 어머니도 떠나시고 어머니의 옛사람마저 떠나신 이 자리에서 윤 씨는 자기 혼자만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에 잠겼지요. 어머님 이 못난 딸이 어찌해야 하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책이 손에 묵직하게 있을 뿐이었지요.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그 향이 정녕 이 세상에 닿을 수 있는 것이옵니까? 이 못난 사람이 한양에까지 닿아도 그 자리가 정녕 저의 자리이옵니까? 어르신마저 떠나신 이 자리에서 저 혼자 어찌 한양으로 향한단 말입니까? 윤 씨가 어머니의 책을 가슴에 깊이 안고 그 작은 방의 한 구석에 무릎을 꿇었지요. 등불이 흔들거리는 그 작은 방에는 노파의 빈자리만이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요. 그러나 윤 씨의 마음 한편에는 끝내 한 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 한편에서 가만히 살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사람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느니라. 윤 씨가 어머니의 책을 가슴에 안고 그 한마디를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마당의 장독대 앞에 앉히고
일러주신 그 한마디였지요. 어찌 그리 깊은 뜻인지 가늠하지 못하던 그 한마디가 이제야 윤 씨의 가슴 한편에 깊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그 뜻을 어렴풋이 헤아릴 듯하옵니다. 끝내 이거 드러나는 향이라 하셨지요. 이 못난 사람도 끝까지 가보겠사옵니다. 비록 어르신께서 떠나셨어도 어르신께서 일러주신 길을 따르겠사옵니다. 윤 씨가 어머니의 책을 한 번 더 깊이 안았지요. 그러고는 단정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윤 씨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지요. 노파께서 떠나신 그 빈자리에 슬픔은 깊었으나 마음 한편에는 끝내 가야 할 길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한 채의 가마가 들어왔습니다. 한양 씨 부인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지요. 윤 씨를 한양으로 모시러 온 행렬이었습니다. 윤 씨 마님, 한 씨 부인께서 마님을 모셔 오라 명하셨사옵니다. 네, 알겠사옵니다. 윤 씨가 노파의 작은 농가를 한번 더 둘러보았지요. 노파의 손때 묻은 부엌, 노파께서 콩을 고르시던 마루, 노파께서 마지막 잠드신 방,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가슴 한편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줄지어 모여 윤 씨를 배웅하였지요. 윤 씨, 부디 한양에서 잘 지내시오. 이 마을이 자네 덕에 살림이 펴졌으니 한번 다녀가시구려. 우리 마을은 자네를 잊지 않을게요. 윤 씨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을 사람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못난 사람을 거두어 주신 마을의 정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어르신의 묘를 부디 잘 돌봐 주시옵소서. 이 마을의 따뜻함을 끝까지 잊지 않겠사옵니다. 윤 씨가 가마에 오르기 전 노파의 묘를 향해 한 번 더 절을 올렸지요. 그러고는 가마에 올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어머니의 책을 가슴 깊이 안고 있었지요. 어르신의 마지막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 한편에서 함께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닿은 것은 7일 후였지요. 한 씨 부인의 댁이 있는 큰 거리에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한 씨 부인께서 친히 대문 앞에 나오셔서 윤 씨를 맞이하셨지요. 윤 씨, 어찌 이리 늦으시었소이까? 마님, 어르신께서 그동안 저를 거두어 주셨사옵니다. 어르신께서 떠나시는 자리를 지켜야 했사옵니다. 세상에 그러셨구려. 잘 하셨소이다. 한 씨 부인이 윤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지요. 윤 씨가 며칠 한 씨 부인의 댁에서 몸을 추스르며 어머니의 책을 한 장 한 장 정리하였습니다. 며칠 후였지요. 한 씨 부인께서 윤 씨를 데리고 대궐로 향하셨습니다. 임금 곁에 한 늙은 신하에게 한 씨 부인의 청이 닿아 있었지요. 그 신하가 임금께 한 씨 부인의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청송 윤 씨 시가의 마지막 핏줄이 살아 계셨다 하옵니다. 청송 윤 씨 시가라 어릴 적 진상받던 그 장마씨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 시가가 끊긴 줄로만 알았는데 마지막 핏줄이 살아 계셨다니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렇게 윤 씨가 임금 앞에 나아갔지요. 임금께서 짙은 골룡포를 두르시고 윗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윤 씨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절을 올렸지요. 청송 윤 씨 가문의 외동딸 윤 씨옵니다, 전하. 고개를 들어보거라. 윤 씨가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께서 한참 동안 윤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청송 윤 씨 시가의 장맛을 어릴 적 진상받은 적이 있느니라. 그 깊고 향이 고운 장맛이 잊히지 않았는데 그 시가가 어느 해 끊겼다 들었지. 송구하옵니다,
전하. 어머님께서 일찍 떠나시고 아버님마저 시름시름 떠나시어 시가가 끊기고 말았사옵니다. 그래 가전 비방은 어찌 되었느냐? 윤 씨가 옷고름 안쪽 깊이 동여매어 두었던 어머니의 책을 꺼내었지요. 손때 묻은 그 책이 임금 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임종 자리에서 손수 저에게 전하신 가전 비방서이옵니다. 임금께서 그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살피셨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번 그 솜씨를 직접 보고 싶구나. 윤 씨, 이 한양의 부엌에서 그 가전 비방으로 장 한 항아리를 빚어보거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그날부터 윤 씨가 대궐의 부엌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펼쳤지요. 메주를 띄우고 콩을 고르고 항아리를 묻고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정성껏 행하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갔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흐른 어느 봄날이었지요. 임금께서 친히 대궐의 장독대 앞에 납시었습니다. 곁에는 한씨 부인과 늙은 신하, 그리고 윤 씨가 함께 자리하였지요. 열어보거라. 임금의 명에 따라 한 항아리의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깊은 향이 그 자리에 가득 퍼졌지요. 임금께서 친히 첫 술을 떠입에 넣으셨습니다. 그 한순간 임금의 손이 멈추었지요. 두 눈에 깊은 빛이 어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세상에, 전하, 내 어릴 적 어마마마의 곁에서 그 장맛을 처음 보았느니라. 어마마마께서 이것이 청송 땅에서 진상받는 장맛이다. 깊고 향이 곱지 않으냐 하시며 한 술을 손수 내 입에 넣어 주신 적이 있었지. 임금의 음성에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식가가 끊기고 그 장맛이 한양에서 사라진 지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느니라. 그런데 오늘 그 장맛이 그대로 살아있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냐. 전하, 곁에 선 늙은 신하의 두 눈에도 눈물이 어렸지요. 한씨 부인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가만히 윤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윤 씨가 두 손을 모은 채 깊이 절을 올렸지요. 임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한마디를 명하셨습니다. 청송 윤 씨 식가의 명맥을 다시 일으키리라. 윤 씨를 그 식가의 가주로 봉하노라. 전하, 이 못난 사람이 어찌. 아니다. 자네 모친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자네에게 전해진 것은 청송 윤 씨 식가의 명맥이 아직 끊이지 않았다는 증거이니라. 자네가 가주로서 그 식가를 다시 일으키거라. 윤 씨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끝내 이 자리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이었지요. 임금께서 윤 씨의 사연 전모를 들으시고 한 신하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영천 박씨 되기라 하였느냐. 청송 윤 씨 식가의 마지막 핏줄을 8년이나 학대하고 가전 비방서까지 갈취하려 한대기라. 그 시댁의 사정을 의금부에 명하여 자세히 조사해 보거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그날부터 의금부의 조사가 영천 박씨 댁에까지 닿았지요. 박씨 마님의 곳간 횡령이 한 점 한 점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 박첨지께서 남기신 곳간의 재물을 친정 쪽으로 빼돌린 이리 며느리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 분명히 입증되었지요. 박씨 마님이 윤 씨를 8년간 모질게 학대한 일도, 친정 가전 비방서를 갈취하려 한 일도, 마을 백성들 앞에서 며느리를 험담한 일도 모두 한자 한자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더란 말이냐.
청송 윤씨 시가의 마지막 핏줄을 그리 함부로 다룬 댁이라니 죄가 깊고도 깊다. 박씨 마님과 친정 동기간이 모두 일금부에 끌려갔지요. 박씨 댁의 곳간은 봉인되었고 가사는 압류되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죄인 차림으로 일금부에 오게 갇혔지요. 임금께서 친히 한마디 명을 내리셨습니다. 청송 윤씨 시가의 마지막 핏줄을 8년이나 학대하고 진상 시가의 가전 비방서까지 갈취하려 한 죄가 무겁다. 박씨 가문에서 이름을 거두고 평민으로 강등하여 멀리 변방으로 귀양 보내라. 친정 동기간 또한 같은 길로 보내라. 임금의 명이 그대로 시행되었지요. 양반의 비단은 영영 벗겨지고 친정 동기간과 함께 거친 무명 차림으로 변방의 길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임금께서 윤씨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윤씨, 청송 윤씨 시가의 옛집을 다시 단장하였느니라. 자네를 그곳으로 모시는 행차를 마련하였으니 가는 길에 영천 박씨 댁 대문 앞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전하, 자네에게 한마디를 묻고 싶구나. 그 시댁이 자네를 어찌했는지 그곳에서 자네 두 눈으로 한번 보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전하. 그렇게 윤씨를 모시는 꽃가마 행차가 마련되었지요. 임금께서 보내신 비단 가마에 윤씨가 올랐습니다. 윤씨가 머리에는 어머니의 은비녀를 단정히 꽂았지요. 손에는 어머니의 가전 비방서를, 곁에는 자수 반지꼬리를 함께 두었습니다. 모시 차림에 어머니의 옛가락지가 손가락에 끼어 있었지요. 꽃가마 행차가 한양을 떠나 영천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봄바람이 부드러웠지요. 가마의 비단 휘장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영천 땅에 닿은 것은 며칠 후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에 모여 그 행차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들도 길을 가던 농부도 모두 입을 다물고 그 한 채의 꽃가마를 바라보았지요. 세상에 저 꽃가마가 어찌 박씨 댁 쪽으로 가는가? 임금께서 보내신 행차라더라. 누구를 모셔가는 행차요? 수군거림이 길에 가득하였지요. 그러던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꽃가마 행차가 영천 박씨 댁 대문 앞에 다다라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광경에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박씨 댁의 그 깨진 기와 그 적은 장독, 그 닫힌 대문 앞에 한 채의 꽃가마가 와서 멎어 있었습니다. 의금부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박씨 댁 대문을 열어 젖혔지요. 죄인 차림의 박씨 마님이 끌려 나왔습니다. 두꺼운 옥비녀는 사라지고 짙은 자색 비단도 벗겨져 있었지요. 거친 무명 차림에 두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박씨, 청송윤씨 시가의 가주께서 행차하셨으니 인사를 올리거라. 박씨 마님이 그제야 꽃가마를 바라보셨지요. 가마의 비단 휘장 너머로 한 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단정히 쪽진 머리, 어머니의 은비녀, 그리고 모시 차림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 그 며느리가. 박씨 마님이 그 한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그 자리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두 손이 묶인 채로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윤씨, 이 늙은 사람이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가마 안에서는 한마디 답이 없었지요. 다만 가마의 비단 휘장이 가만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윤씨는 가마 안에서 어머니의 가전 비방서를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참 후 가마 안에서 윤씨의 음성이
가만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그토록 빼앗으려 하시던 그 책 한 권이 끝내 이 자리에 닿게 한 길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이 못난 사람에게 베푸신 8년의 시집살이가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돌아온 것이옵니다. 그 8년의 무게를 어머님께서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라옵니다. 박씨 마님의 두 어깨가 한참 동안 들썩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한마디씩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쫓겨난 그 며느리가 임금께서 모시는 분이셨다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했는데 정녕 그런 시가의 따님이셨구나. 박씨 마님이 큰 화를 자초하셨네. 의금부의 관리들이 박씨 마님과 친정동 기간을 그 자리에서 변방에 귀한 길로 끌고 가셨지요. 압류된 박씨 댁의 가사는 임금의 명에 따라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영천 마을의 백성들이 모두 임금의 너그러운 처분에 감사하며 길에 줄지어 절을 올렸지요. 꽃가마 행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박씨 댁 대문을 지나 마을을 지나 청송 땅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지요. 가마의 비단 휘장 안에서 윤 씨가 어머니의 가전 비방서를 가슴 깊이 안았습니다. 어머님 이 못난 딸이 어머님의 그 한마디를 이제야 깊이 알 듯하옵니다.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끝내 익어 드러나는 향이 있다 하셨지요. 어르신께서도 이 자리를 함께 보고 계실 줄로 믿사옵니다. 가마는 청송 땅에 닿았습니다. 어머니의 옛 시가가 임금의 명으로 다시 단장되어 있었지요. 그 대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절을 올리며 새 가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윤 씨가 가마에서 내려 어머니의 옛 부엌에 첫 발을 들여놓았지요.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윤 씨에게 메주콩 하나를 쥐어주시던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어찌 그리 또렷이 살아있었는지요. 윤 씨가 그 부엌의 흙바닥에 한참을 서서 어머니의 옛 모습을 마음 한편에 담았습니다. 세월이 잘 익혀주는 장마처럼 사람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하였지요.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끝내 윤 씨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떠나셨지만 어머님의 가르침은 끝내 익어 드러난 것이지요. 그것이 청송 윤 씨 시가의 향이었고, 그것이 윤 씨의 향이었고, 그것이 어머님께서 윤 씨에게 끝까지 남겨주신 마지막 손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